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암호화폐 자동매매 시스템 만들기 with 파이썬 이 책의 6장 리뷰.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에서는 이제 그 업비트 API, 업비트의 오픈 API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특별히 꼭 권장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책에서 제공하고 있는 주피터 노트북을 충분히 활용해서 업비트 오픈 API를 확실히 이해하신 다음에 업비트 트레이더를 이해하시고 직접 구현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업비트 트레이더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구현의 실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업비트 트레이더에 대해서, 트레이더의 역할에 대해서 먼저 확실하게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계속 앞에 모듈을 설명하면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어떤 모듈을 만들 때는 그 모듈의 역할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하고 정의한 다음에 구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트레이더의 역할은 요 업비트가 있을 때 이 부분이 이제 업비트 거래소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이제 업비트 거래소에서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서 거래를 하잖아요. 일반 사용자들이 모바일 앱을 통해서 이렇게 업비트 거래소랑 거래를 하는 것처럼 저희 이제 쇼미더머니 거래 시스템에서 업비트와 연계해서 거래를 하는데, 업비트를 대신해주는 역할을 요 업비트 트레이더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비트를 상대해주는, 그러니까 여기선 업비트 트레이더니까 업비트지만, 그러니까 거래소를 상대해주는 모든 역할을 이 업비트 트레이더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쇼미더머니가 사실 암호화폐 자동매매 시스템이지만, 이게 꼭 암호화폐가 아니어도, 암호화폐가 아니라 이제 뭐 다른 재화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제 거래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 거래하는 부분을 이 트레이더라는 역할의 모듈에다가 완전히 위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모듈들, 전략이나 분석, 뭐 데이터 프로바이더 이런 것들은 각각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이제 각각의 역할만 충실하도록 구현을 한 다음에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하나의 시스템을 구성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모듈의 역할을 뚜렷하게 정의한 다음에 구현할 때 좋은 점은, 그렇게 되는 경우 이제 각각의 모듈이 해야 할 일들, 처리해야 될 데이터나 어떤 수행해야 될 일들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명확해진다는 것은 결국에는 뚜렷한 인터페이스를 정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각각의 모듈들은, 쇼미더머니에서 각각의 모듈들은 뚜렷한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고, 그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서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인터페이스만 잘 지켜주면 이 업비트 트레이더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이제 뭐 빗썸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이제 거래소를 상대하는 트레이더가 될 수도 있죠. 이 인터페이스만 잘 맞춰주면. 그렇게 시스템을 구현할 경우, 그렇게 시스템을 구성할 경우 어떤 모듈이 변화할 때 이 업비트 트레이더가 뭐 빗썸이나 다른 트레이더로 변화할 때 다른 모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인터페이스만 잘 맞춰주면 다른 모듈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런 장점을 살리면서 이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 이 쇼미더머니 자동거래 시스템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 업비트 트레이더에서 이 업비트를 상대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상대한다라고 하는 거는 무슨 래퍼랑 비교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래퍼 같은 경우는 이 오픈 API이 래퍼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픈 API를 대신 처리해주는, 수행해주는 역할만 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트레이더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동작하지 않고 마치 이 거래소처럼 동작을 합니다. 거래소의 그 잔고나 그런 것들을 모두 여기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의 중요한 점이, 지금 이 업비트에는 이렇게 일반 사용하는 방법으로 해서 하는 잔고도 있고, 그러니까 손으로 거래해서 들어가는 잔고도 있고, 이 전략 A에 의해서 돌아가는 잔고도 있고, 전략 B로 운영되는 요 자동거래 시스템에 잔고도 있을 건데, 이렇게 운영되는 경우 각각의 요 A, B, 그리고 사용자가 직접 거래하는 요 잔고들이 사실은 이 업비트 내에 어떤 이렇게 계좌 잔고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면 업비트에서는 그냥 현금 얼마, 비트코인 얼마, 이더리움 얼마 이렇게만 알고 있지,
이것이 뭐 A, B, C 이렇게 따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냥 여기가 현금 아니면 뭐 BTC, 원화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손으로 거래할 때랑 아니면은 전략 A로 구동하는 자동거래 시스템, 전략 B로 구동하는 자동거래 시스템, 이 각자가 운영하는 그 거래 대금을 구분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 거래 대금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요 업비트 트레이더가 그 잔고까지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요 쇼미더머니 입장에서는 이 업비트 트레이더에서 잔고가 얼마 있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전체 잔고는. 왜냐하면 이 운영 예산 30만 원에서 내가 지금 얼마나 쓰고 있는지, 지금 내가 코인을 얼마 가지고 있고 원화를 얼마 가지고 있는지만 중요한 거잖아요. 이 전략에서는. 전략 A로 운영되는 요 자동거래 시스템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심 있는 부분, 저희가 요 전략 A의 자동매매 시스템에서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요 트레이더가 딱 처리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 트레이더가 요 전략 A에 관련된 운영 예산, 그리고 운영 예산에 따른 잔금, 그런 것들을 딱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이 전략 A의 그 자동거래랑 전략 B로 운영되는 자동거래랑 독립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당연히 동시에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제가 이제 직접 해보니까 이렇게 뭐 A, B를 운영하는 일은 없을 수도 있는데 이거랑은 또 달라지거든요. 제가 직접 운영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한번 30만 원만 일단 그걸 돌려봐야겠다 라고 했을 때 얘랑 충돌이 나거든요. 독립적으로 그 수행이 안 되면 관리가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업비트에서 독립적으로 수행해 줄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업비트 트레이더에서 독립적으로 처리를 해주고 잔고까지 처리해 주는 부분까지 이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이해하시고 이제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업비트 트레이더를 만들기 전에 우선 데모를 직접 해보겠습니다. 이 책의 진짜 가장 큰 장점은 데모랑 TD를 제공한다는 게 엄청 큰 장점입니다. 왜냐면 직접 테스트를 해보면서 그 실행을 해보면서 동작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짠 코드가 어떻게 동작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은 각 모듈이 이제 TDD로 제공되니까 모듈마다 따로 이제 수행도 해볼 수 있고 테스트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데모를 통해서 이 모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체 그 통합 테스트도 해볼 수 있고, 그런 부분이 가장 강력한 장점이니까 그 부분을 이제 충분히 활용하셔가지고 이 책에서 제공한 시스템을 이해하시고 또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데모를 하시려면 이제 GitHub에서 소스 코드를 받으신 다음에 브랜치를 변경해 주셔야 되는데요. 브랜치를 업비트 엑서사이즈로 변경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브랜치를 변경할 때는 git checkout, 이 얘기는 뭐냐면요. 리모트 레포지토리가 여러 개 연결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 로컬에. 요럴 때는 여기 안내 가이드 나온 대로, 힌트 나온 대로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그러면 오리진 레포에 있는, 오리진 리모트에 있는 업비트 엑서 사이즈에 이제 체크아웃 하겠습니다. 예, 제대로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책에서 나온 대로 실행해 보려면 이제 노트북을 실행하라고 되어 있네요. 노트북을 통해서 데모를 할 수 있습니다. 실습을 해볼 수 있습니다. 노트북은 이제 주피터 노트북. 예, 이렇게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하신 다음에요. 여기 노트북에 가보시면 이 노트북을 활용해서 이제 코드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오늘 할 부분은 업비트 트레이더 테스트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업비트 엑서사이즈로 업비트 오픈 API에 대해서 알아봤고, 오늘은 업비트 트레이더 테스트. 이제 노트북을 열은 다음에요. 이제 제일 처음에 요걸 먼저 실행해가지고 쉬프트하고 엔터로 실행해가지고 그 다음에 현재 디렉토리가 이제 쇼미더머니 프로젝트의 루트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루트로 제대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차례차례 실행해 보겠습니다. 라이브러리 임포트하고 초기화하는 부분, 계좌 조회. 예, 계좌 조회 잘 되네요. 그리고 뭐 매수 주문,
예, 이렇게 계좌 정보가 됐고 매수 주문도 할 수 있어요. 매수 주문도 할 수 있고 매수 주문하고 취소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직접 각자 본인 계좌로 손으로 하는 것처럼 이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해 가지고 매수 주문이나 매도 주문을 직접 넣어 가지고 또 취소도 해보고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그러면은 이제 실습은 한번 해보셨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직접 이제 코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업비트 트레이더는 이 트레이더라는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만들어져 있는데 이 트레이더를 보시면 샌드 리퀘스트, 거래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 요청 정보를 기반으로 거래를 요청하고 콜백으로 체결 결과를 수신한다. 그래서 여기다가는 체결 결과를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한 개 이상의 요청 정보를 리스트로 작성해서 넣고 그리고 그게 이제 뭐 체결될 때 이 콜백으로 이제 결과를 수신하는 그런 이제 요청입니다. 그리고 캔슬 리퀘스트는 이제 요청을 취소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요청 정보 아이디를 넣어가지고 요청을 취소하는 거래 요청을 취소하는 이제 메소드입니다. API입니다. 그리고 올 리퀘스트는 이제 모든 따로 아이디를 받지 않고 모든 거래 요청을 취소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계좌 정보를 요청하는 겁니다. 현재 잔고가 얼마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이제 어떤 코인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들에 대해서 이런 값을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 말고도 이제 종목별 현재 가격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꼭 거래를 하지 않더라도 이 종목별 현재 가격을 알려줘야지 요걸 가지고 이제 그 애널라이저에서 현재 가격에 대해서 이렇게 또 분석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퍼블릭하게 제공하고 있는 메소드는 4가지입니다. 거래를 요청하고 취소하고 그리고 계좌 정보를 줘야 하는 이 4가지가 전부입니다. 굉장히 간단한데 왜냐면 실제로 하는 게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그 매수 주문 넣고 아니면 매도 주문 넣고 어떤 주문을 넣고 주문을 넣은 걸 취소하거나 아니면 내 계좌에 얼마 있는지 확인하거나 그 정도잖아요. 사실 저희가 실제로 업비트나 뭐 이런 거래소에 거래할 때 그 동작을 그대로 이제 그 트레이더에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트레이더에서 처리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동작에 대한 내용들을 처리할 수 있는 이렇게 메소드들을 제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지난 시간에 업비트 오픈 API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더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오픈 API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각각의 필요한 파라미터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했는데 그게 다 이해가 되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트레이더를 만들기만 하면 되니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더 쉬울 수도 있는데 오히려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거를 잘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구현된 부분은 실제 구현 코드랑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선 주문 생성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업비트 트레이더에서 트레이더 코드를 여시고요. 업비트 트레이더에서 뭐 상속값들 있고 이렇게 초기화해 주는 부분들이 있고요. 초기화해 주는 부분에서 이제 키를 가져오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지난 시간에 다 했던 부분들이고 여기 샌드 리퀘스트 메소드를 보시면요. 샌드 리퀘스트가 너무 간단해가지고 사실 좀 당황하셨을 거예요. 여기 샌드 리스트를 순회하면서 그걸 이제 포스트 태스크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워커라는 거는 이 어떤 일들을 처리해주는 별개의 모듈인데 이 워커 모듈도 이번에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워커.python 이 파일을 보시면 워커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 워커 클래스는 입력받은 태스크를 별도의 스레드에서 차례대로 수행하는 일꾼의 역할을 하는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워커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 태스크 하면은 전달받은 태스크를 이제 태스크 큐에다가 집어넣는 역할을 합니다. 집어넣는 역할을 하고 중요한 거는 요 스타트라는 메서드인데요. 이 태스크를 넣고 이제 스타트를 해줘야 되는데 태스크 넣기 전에 스타트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이제 스타트를 해줘야 되는데 이 워커를 스타트를 해줘야 돼요. 워커를 스타트를 해주면 여기 보시면 이제 while문이 돌아요. 이 루퍼라는 것이 있고 이 루퍼가 요 함수인 거죠. 요 내부 함수고 요 내부 함수가 별도의 스레드에서 돕니다.
별도의 스레드에서 동작하면서 수행이 되는데, 이제 while문을 돌고 while true문을 계속 도는 거예요. 무한대로 계속 도는 거죠. 브레이크 되기 전까지. 브레이크 되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브레이크 되는 부분은 terminate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요 큐에 태스크에 넌이 들어오면 브레이크가 걸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넌이 아닌 경우에는 계속 돌면서 아니면 여기서 기다리는 거죠. 들어와가지고 태스크 큐를 get해요. 이 태스크 큐의 특징이 뭐냐면 큐에 아무것도 없으면 여기 기다리고 있어요. 들어올 때까지. 그래서 여기 기다리고 있다가 큐에 태스크가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수행되죠. 근데 태스크가 넌이에요. 그러면 이제 워커는 종료되는 거고, 넌이 아니면 요 아래로 지나가서 러너블이 실행됩니다. 러너블이 실행되는데 실행될 때 그 태스크를 인자로 넘겨서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태스크 큐에 이제 태스크 던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요 태스크 큐가 파이썬의 큐 자료 구조를 사용하고 있는데, 요 던을 해줘야지 큐에서 하나가 뺐다, 내가 하나를 빼서 수행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꼭 던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가 빠졌으니까 이 큐에서는 이제 들어왔던 애 하나를 빼고 그 다음 애를 기다리는 거죠. 그 다음 애가 만약에 이미 들어와 있다, 그럼 바로 다 수행하는 거고, 요 get에서 태스크 넘어가서 진행이 되는 거고, 큐에 아무것도 없다, 그럼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블락해서 딱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써있죠. 블락해서 기다리고 있다. 네, 블락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스레드에서 별도의 루프를 계속 돌면서 이 큐에 들어오는 일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내가 어떤 일을 아주 단순한 일들 여러 개를 시키는 거예요. 물 가져와, 뭐 해, 이거 저기 갖다 놔, 이거 가져와, 이런 일을 시키는데 여러 명한테 시키는 거. 2명한테 시키면 물을 가져온 다음에 여기 물을 저기다 집어넣어, 주전자에다 집어넣어, 이걸 해야 되는데, 2명한테 시켰을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스레드를 사용할 때 항상 어려운 부분인데, 물을 가져온 다음에 물을 주전자 옆으로 갖다 놔, 물을 주전자에 부어, 이렇게 두 가지 일이 있다고 하면, 이걸 한 명한테 차례대로 물을 주전자 옆에 갖다 놔, 물을 주전자에 부어, 이렇게 실행시키면 그 한 명이 물을 주전자 옆으로 가져간 다음에 물을 붓겠죠. 근데 스레드를 사용할 때 문제가 되는 게, 물을 주전자에 갖다 놓는 애가 물을 붓는 애보다 느린 거예요. 동시에 딱 시켰는데 두 개의 스레드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러면 이제 물을 주전자 옆으로 갖다 놓지도 않았는데 물을 주전자에 부으라는 명령을 주니까 두 번째 스레드에서 그걸 수행을 못 하는 거죠. 그런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물이 주전자 옆에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뭐 조건이 들어간다거나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스레드를 쓰면 쓸수록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어려워져요. 왜냐면 이 상황이 굉장히 많아지니까. 그래서 그걸 좀 간단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어차피 그리고 물을 저기 주전자 앞에 갖다 놔야지 물을 주전자에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스레드로, 하나의 일꾼으로만 수행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런 일들을 이 워커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수행하곤 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떤 이 시스템이랑 연관되지 않는 내용들을, 일반적인 내용들로 이렇게 워커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가지고 별도로 추가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따로 가져가서 쓰셔도 되고요. 이 워커라는 부분도 이 책에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책을 잘 보시면 워커에 대해서도 이제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이걸 이해하시고 또 뭐 개별적으로 프로젝트를 하실 때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게 스레드 부분이 나와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별개의 스레드를 만들어서 단순한 일, 시킨 순서대로 일을 처리하는 일꾼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걸 이렇게 만든 이유는, 저희가 이제 업비트랑 뭐 거래를 하는데, 얘가 처음에 뭐 매수를 하고 취소를 하고 하는데 그 순서가 바뀌면 안 되잖아요. 매수를 한 다음에 취소를 하는데 이게 매수 요청이 완료된 다음에 취소 요청을 보내야 될 거잖아요. 근데 이제 뭐 그 컴퓨팅 파워의 차이나 아니면 네트워크 상황의 시간차 때문에 그 역순으로 간다거나 그러면 좀 곤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쉽게 처리하기 위해서, 쉽게 좀 확실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워커라는 걸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업비트 트레이더로 돌아오면 업비트 트레이더에서는 워커를 사용해 가지고 어떤 이 태스크들을 처리하고 있다. 태스크를 보내는데 이 태스크를 보내는 게 요청을 보내는 거예요. 거래 정보 요청. 예를 들면 매수를 해, 매도를 해, 아니면 취소를 해. 이런 것들이 그 요청 리스트로 쭉 여러 개가 들어오는데 그걸 차례대로 수행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실제로 어떨 때 쓰이냐면 매수 요청을 합니다. 이제 어떤 상황이 돼서 매수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업비트에다가 여기 업비트 매수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이 매수 요청이라는 거는 체결이라는 문제가 있잖아요. 시간이 언제 처리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요거는 이 매수 요청을 했는데 요 체결이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도 그 체결 결과를 받지 못했어요. 그렇다는 거는 이제 이 가격이 변동됐을 거잖아요. 가격은 변동됐는데 이 매수 요청에 대해서 매수가 체결이 안 됐으면 그걸 유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이제 취소를 하고 싶겠죠. 취소를 하고 새로운 가격으로 다시 매수를 하는 거죠. 매수를 요청하는 거죠. 아니면 뭐 매도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경우에 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요게 하나의 리퀘스트로 갈 수 있는 거죠. 하나의 리퀘스트 리스트로 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여기에 들어있는 거죠. 여기에 여기 같이 왜냐면은 이전에 매수 요청을 했는데 이게 아직도 처리가 안 됐어? 그러면 취소하고 새로 해줘. 취소하고 새로 매도해줘. 그거를 요 리스트에다 넣어 놓아 가지고 이렇게 요청을 보낼 수 있는 거죠. 샌드 리퀘스트를 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차례대로 처리하고 요 처리는 요거를 취소하는 요청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가격으로 매수 요청을 하는 그런 걸 처리하는 거죠. 이런 방식을 사용하기 위해서 요거를 이렇게 리스트로 받습니다. 리스트로 받고 그 리스트에 들어있는 모든 리퀘스트를 순회하면서 이렇게 그 워커에다가 포스트를 날려가지고 처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면 리퀘스트를 포스트 날렸는데 실제로 수행되는 건 그러면 요거라는 걸 알 수 있죠. 왜냐면 이제 런어블이 실행이 되니까 얘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런어블은 이제 실행할 수 있는 이라는 거죠. 실행할 수 있는 걸 여기다 넣고 이게 실행될 때 이 객체가 이 딕셔너리가 그대로 파라미터로 들어갑니다. 예, 이제 이해해야 될 부분은 요 execute order 요 주문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요 부분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오더를 처리하는 부분이 나와 있어요. 오더를 처리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execute order 요 함수는 어떤 워커에서 실행이 되겠죠. 그 별도의 스레드에서 실행이 되는 겁니다. 일로 들어와서 보면 이제 타입을 봅니다. 취소다. 그러면은 cancel 리퀘스트를 보내고 return 끝. 취소. 그래 뭐 넌 취소해. 근데 취소는 요 cancel 리퀘스트라는 또 API가 있으니까 요 부분은 이 다음에 잠시 후에 다시 다루기로 하고요. 취소가 아니야. 그럼 매수나 매도겠지. 근데 가격이 0원이야. 그러면은 너는 뭔가 잘못돼 있어 라고 말하고 종료. 끝. 여기서 끝이고 다시 그러면은 가격이 0원이 아니라 정상적인 가격이다. 근데 뭐지? 가격이 0원이 아니라 가격이 양수라고 하면 더 좋았을 텐데. 여기는 좀 더 수정하면 좋겠네요. 자, 여기는 이제 타입이 바이야? 그 매수야? 매수인지 매도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매수다. 그러면은 매수이고 가격을 보고 밸런스보다 클 때 네가 지금 살려고 하는 양이랑 가격 곱하기 그러니까 금액이죠. 매수 금액이 지금 잔고보다 많아. 잔고보다 크면은 안 되잖아요. 못 사잖아요. 그럼 에러 내는 거죠. 태스크의 콜백의 에러. 그러니까 콜백이 아까 이제 체결 결과를 받는데 다라고 했잖아요. 체결 결과를 받는 콜백을 호출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호출을 되어 있는 거죠. 호출해 주는 이제 에러라는 그 이 스트링을 보내고 호출해 주고 이제 종료하도록 해놨어요. 반대로 매도네요. is buy가 이제 매도, false인데 매도일 때 이 양이 10개를 매도해라고 하는데 실제로 가지고 있는 그 자산 개수는 5개예요. 그러면 팔 수가 없잖아요.
그럼 또 에러 내고 종료. 이렇게 처리되도록 했고요. 이렇게 어떤 케이스마다 종료하고 끝내고 종료하고 끝내고 종료하고 끝내고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그래 그러면은 이런 모든 예외 케이스들을 다 거치고 나서 모든 예외 케이스들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자 이제 실제로 오더를 날리는 부분이죠. 오더를 날리고 여기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더를 날리는 부분의 결과가 none이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문제가 있다니까 마찬가지로 에러 내고 종료하는 방법이고, 문제가 없다고 하면 이 결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성공 결과를 만들어가지고 맵에다 넣습니다. 이 맵에다 넣는 이유는 이걸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일단 기본적인 결과를 여기다 먼저 보내줘요. 여기부터 다시 할까? 그럼 일단 여기 샌드 오더부터 한번 볼까요? 샌드 오더에 가보면 실제로 업비트의 거래를 주문하는 부분이거든요. 주문 전송하는 부분인데 요 내용은 사실 이 전 시간에 지난번 그 영상에서 다뤘던 부분인데 그 이제 뭐 보내는 부분이니까 사실 그 API 사용하는 부분이랑 거의 동일합니다. 거의 동일하고 가격을 최적화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있고 가격 맞춰가지고 보내는 부분 요 이제 JWT 토큰 만들어가지고 포스트하는 부분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결과를 보내고 에러가 발생하면 이제 넌을 리턴하도록 이제 구현을 해놨습니다. 이 부분은 뭐 지정가 주문인지 시장가 주문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처리고요.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까 각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가격을 처리해주는 그러니까 계산해가지고 넣어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이 샌드 오더라는 거는 실제로 업비트 오픈 API를 사용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용하는 부분에서 정말 제대로 아까 이제 HTTP 에러가 있는 경우에 런을 발생하도록 했잖아요. 런을 반환하도록 했잖아요. 그러니까 런을 반환하는 경우는 문제가 있는 경우니까 에러를 콜백해주고 리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성공한 거죠. 보내지는 걸 성공한 건데 요것도 한번 가볼게요. 이 함수로 가보면 얘는 기본적으로 요걸 이제 success로 되어 있네요. requested 상태가 requested예요. 요청되었다는 거죠. 요청되었다는 거 네가 요청한 정보 그대로 다시 리퀘스트 넣어주고 타입도 받았던 거 넣어주고 가격 넣어주고 수량 넣어주고 그러면 네가 얼만큼을 뭐 매수하도록 했는지 매도하도록 했는지 그리고 네가 요청했던 정보를 그대로 해가지고 다시 이제 딕셔너리를 만들어 주는 거죠. 요거는 말 그대로 create success result 어떤 성공했다 요청이 정상적으로 보내졌다라는 것에 대한 결과를 만들어주는 함수인 거죠. 함수고, 그걸 만들어가지고 여기 결과에 만들었고, 그거를 여기 또 다시 딕셔너리 만들어서 오더맵에 넣어줍니다. 이 오더맵이 뭔지는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오더맵에 넣어준 다음에 결과를 콜백에 호출해줍니다. 왜냐면 이제 요청이 성공했으니까 너는 매수 사줘라고 했을 때 그래 오픈 API를 콜했는데 오픈 API에서 에러 없었잖아요. 정상적으로 주문이 들어갔다라는 것을 콜백으로 먼저 한번 호출을 해줍니다. 그리고 스타트 타이머를 해요.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오더맵에다가 넣는 부분이랑 스타트 타이머 하는 부분이 중요한데 이 오더맵은 주문한 것에 대한 말 그대로 주문 그 맵이에요. 그 주문에 대한 그 기록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스타트 타이머 하는 건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여기 아까 업비트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어떤 주문을 넣고 그러면 여기 트레이더에서 사실 여기 트레이더죠. 근데 주문 A가 있는데 A를 넣고 그럼 얘가 이걸 받잖아요. 주문 A에 대한 성공을 요거 뭐 성공 리절트죠. 여기 리절트를 받아요. 요건 A에 대한 겁니다. 그럼 얘는 사실 A에 대한 요청을 받은 거예요. 받아가지고 처리를 해준 거죠. 근데 얘가 B를 또 요청할 수도 있어요. 아까 10개 사라고 했는데 5개 더 사. 이렇게 요청할 수 있잖아요.
그럼 B를 또 받았어요. 그리고 얘는 또 뭐 B에 대한 어떤 결과를 받긴 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얘네들이 결과, 체결되는 시점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이 체결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이게 얘가 먼저 들어왔지만 얘가 먼저 체결된다는 법도 없고 어느 게 먼저 얼만큼 체결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이 보장되지가 않아요. 체결되는 시점과 수량이.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 C, D, E 뭐 엄청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업비트 트레이더에서는 이런 것들을 쭉 가지고 있는 겁니다. A, B, C, D 이 오더들을 쭉 오더 맵에다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더 맵이라는 건 그냥 이거를 쭉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오더 맵에다가 쭉 저장하고 있어요. 왜 저장하고 있냐? 그럼 어느 순간 이게 체결되잖아요. 얘가 체결됐어. 그러면 이 B에 대한 애를 당연히 줘야 되죠. 야, 너 B 체결됐어. B 얼마큼 체결됐어. 이 쌓여있는 오더북에서 이 오더들이 언제 체결될지 모르기 때문에 다 가지고 있고 그것이 체결됐을 때 이걸 뽑아가지고 정보를 다시 줘야 돼요. 그 역할을 이 트레이더에서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차가 있는 이 체결 정보들을 이 체결이라는 이벤트를 처리해주기 위해서 이 오더북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더북에 있는 이 오더들을 계속 체크해야 될 거잖아요. 물론 이제 웹소켓 같은 것을 열어가지고 체크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저희는 이제 타이머를 사용해가지고 폴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리절트 체킹 인터벌이 있는데 요 인터벌만큼 그 시간축으로 보면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체크하고 그럼 여기에서 B가 체결됐다. 여기에서 C랑 D가 체결된 게 확인됐다. 그러면 요 B에 대해서 오더북에서 빼가지고 그 콜백을 주는 거죠. 콜백 함수를 호출해줘가지고 너 B 체결됐어. 요 시점에는 다시 또 콜백을 호출해주는 거죠. C랑 D 체결됐어. 요런 컨셉입니다. 요게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좀 진작에 이렇게 하고 좀 설명을 드릴 걸 그랬는데 한참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중요한 부분이니까 빨리 설명드릴게요. 요 A 주문이 들어오고 B 주문이 들어오고 요 업비트 트레이더에서는 여러 개의 주문이 들어올 수 있다. 근데 그것이 각각의 주문 요청이 체결되는 시점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 그리고 어느 게 먼저 체결될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오더맵이라는 곳에다가 쭉 다 저장해 놓는다. 저장해 놓고 타이머를 돌리면서 이렇게 인터벌마다 이렇게 계속 체크를 하면서 B가 체결됐다. 그러면 B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고 여기서 체결된 게 없다. 그러면은 그냥 다음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다음 순번이 왔을 때 C랑 D가 체결됐다. 그러면 다시 콜백을 알려주고 요런 동작으로 구현이 되어 있다 라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게 사실 유일하게 이 업비트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근데 이 방금 말씀드린 이 컨셉만 이해하시면 그렇게 어려운 부분도 없어요. 왜냐면 여기 오더북에 넣고 타이머를 돌린 다음에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머를 돌리고 확인하는 것도 이 워커로 보내거든요. 워커에서 보내가지고 이 업데이트 오더 리절트를 볼까요? 바로 밑에 있네요. 여기서 확인하는 거예요. 이거 확인하는 게 그 오픈 API의 그 체결 정보 확인하는 거 지난번에 했었잖아요.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쿼리를 해요. 오더 리스트를 쿼리를 해오는데 요 쿼리 내용은 오픈 API에서 가져오는 부분, 그 부분입니다. 업비트에서 내가 그 주문한 것들의 요청 내용들을 쭉 받아와가지고 비교해 보는 거예요. 쭉 요 포문을 돌면서 오더북 있죠. 오더맵. 이 오더맵에 있는 것을 쭉 보면서 내가 요청한 게 UUID가 이제 업비트의 고유한 아이디잖아요. 리퀘스트의 주문에. 그게 이제 제대로 되어 있는지 보는 겁니다. 보면서 이제 done 되어 있는지 체결된 것들에 대한 것을 보고 여기 콜백을 호출해 주는 거죠. 호출됐어. done으로 해가지고 스테이터스를 아까 리퀘스트였는데 done으로 바꿔가지고 이 리절트를 넣어주는 거죠. 가격은 얼마? 수행된 체결된 볼륨만큼 업데이트 해줘가지고 수행 넣어주고
그리고 타이머를 이제 종료해주고. 근데 타이머를 멈췄다가 오더맵이 아직 남아있어. 그럼 다시 실행해야지. 아직 끝이 아니잖아? 다시 시작해야지. 다시 시작하는 거죠. 이게 이제 반복되는 거예요. 아까 방금 설명드린 그 내용들이 이제 수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이 execute order, 요 이제 스레드에서, 워커 스레드에서 수행되는 샌드 리퀘스트를 처리하는 부분, 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요 내용이 이제 업비트 트레이더의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요 부분만 확실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콜백 함수를 호출해 줄 때 요 콜백 함수, 요 내부 함수를 한번 더 호출해 주는데, 내부 함수를 통해서 호출해 주는데, 요 내부 함수를 호출해 줄 때 아까 제가 처음에 말할 때 중요한 부분이 업비트 트레이더에서 잔고를 가지고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업비트 트레이더가 이 자동거래 시스템에서 사용하고 있는 처음 그 예산, 그리고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야지 독립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을 계산하는 부분이 여기에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거래가 성사됐을 때 그 잔고가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 변하는 시점이 이 부분인 거죠. 그리고 이 시점에서 매수가 됐을 때 그 현재 잔고를 업데이트하는 거죠. 이 현재 잔고랑 그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잔고랑 자산을 업데이트하는 거죠. 매수랑 매도가 됐을 때 딱 업데이트하도록 처리가 됐습니다. 업데이트를 하고 요 콜백은 이 트레이더의 요청을 받은, 내가 결과를 받겠다고 한 그 요청했을 때 결과를 받겠다고 하는 그 콜백으로 다시 결과를 넘겨줍니다. 너 얼만큼 해서 체결됐어 라고 해주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트레이더가 그 매수나 매도 요청을 받아가지고 업비트로 보내고, 그거를 내가 이제 오더맵에 가지고 있다가 체결됐을 때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산 정보를 업데이트 한 다음에 그 결과를 나한테 요청한 그 인터페이스로 다시 콜백으로 그 결과를 보내준다. 그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것이 트레이더의 핵심이고, 그 부분만 이해하시면 트레이더를 구현하시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주문을 생성하고 주문을 조회하는 부분까지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책에서도 내용이 설명되어 있고, 제가 뭐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 주문 취소입니다. 주문 취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캔슬 리퀘스트가 있잖아요. 캔슬 리퀘스트는 사실 뭐 할 것도 없어요. 너무 쉬워요. 왜냐면은 캔슬 오더라는 함수를 호출해 주면 되는데, 이 부분은 여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업비트로 그냥 주문 취소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오픈 API에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요청이 들어오면 그냥 오픈 API를 통해서 호출하면 돼요. 뭐 더 할 내용은 없고, 캔슬 할 때 이제 오더북에서 삭제하는 부분, 딜리트를 통해서 맵에서 삭제하는 부분,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은 이미 체결된 경우 취소가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이제 네가 이미 처리가 됐으니까 이제 그걸 다시 조회해가지고 다시 결과를 리턴해 주는 거죠. 취소하려고 그랬는데 너 매수 이미 처리됐어. 매수 체결 결과를 보내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캔슬 올은 뭐 더 쉬워요. 이거는 뭐 그냥 폰문 돌면서 여기 오더 맵에 있는 것들을 모두 이렇게 이제 캔슬 리퀘스트를 호출해주는, 그렇게 해서 체결되지 않고 있는 대기 중인 모든 거래 요청을 취소하는 부분입니다. 취소하는 API입니다. 이렇게 거래 취소도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부분이 계좌 조회죠. 여기 보면은 get account info, 계좌 조회인데, 계좌 정보를 조회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계좌 정보를 조회하는 것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내용은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요 get 트레이드 틱은 뭐냐면, 요거부터 차례차례 설명 드릴게요. 그냥 get 해오는 거거든요. 요 그냥 오픈 API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계좌 정보, 최근 요 거래 정보를 가져오는 거고, 가격 정보를 가져오는 거고, 그 가격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그 계좌 정보를 생성해서 반환해 줍니다. 근데 이 내용은 정말 어렵지 않은데, 여기서 확실히 이해하셔야 될 부분은 트레이더가 이 자산, 이 밸런스는 이제 잔고랑 에셋, 이거는 자산, 내가 어떤 코인을 얼만큼 갖고 있다, 코인을 얼만큼의 수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다. 그리고 그 알고 있는 정보를 여기서 보내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만 뭐 이해하시면 제가 뭐 처음에 말씀드린 그 트레이더의 역할을 확실히 이해하고 계신 것이고, 그렇게만 이해하고 있으면 이거를 트레이더를 쭉 구현하는데, 또 구현된 걸 이해하시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트레이더가 제가 지금 2번에 걸쳐서 설명을 드린 거잖아요. 꽤 긴 영상일 수도 있는데, 근데 코드가 이런 주석 빼면은 얼마 길지 않아요. 굉장히 짧습니다. 500줄이잖아요. 이런 뭐 주석 빼면은 정말 양이 적어서 코드를 조금만 더 열심히 보시면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코드만 봐도 충분히 쉽게 이해하실 수 있고, 그 컨셉만 확실히 알고 보신다면 정말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 업비트 트레이더를 만드셨던 것처럼, 요 업비트 트레이더처럼 요 빗썸 트레이더를 만드셔도 되고, 빗썸 트레이더 말고 다른 뭐 바이낸스나 뭐 다른 트레이더를 직접 만드셔도 사용하셔도 됩니다. 예, 오늘은 이제 요 업비트 트레이더의 컨셉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고, 업비트 트레이더의 실제 구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최대한 영상을 좀 짧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업비트 트레이더의 어떤 기본적인 컨셉만 알면 그 내용들에 대해서 코드를 보면서 또 테스트를 하면서 직접 실행해 보면서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확신하고요. 또 그렇게 하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뭐 댓글 남겨주셔도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뭐 다시 한번 설명드릴 수도 있는 뭐 그런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직접 트레이더를 이해해 보시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존버 킴이었습니다.